카드를 더 쓰면 석 달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더 늘어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서 1%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국내 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자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수출은 올 들어 역대 최대치로 늘었고 반도체 등 IT 산업 호조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입니다.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올 1분기에도 민간 소비는 여전히 이전보다 5.5%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투자로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은 소비 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핵심은 확장 재정을 통해 소비를 살린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드 캐시백입니다. 7월부터 카드를 더 쓰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정부는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조 원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스포츠 관람과 영화, 철도 소비 쿠폰을 신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이 예상되는 9월 말부터는 소비 쿠폰이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 방역 안전국가와의 국제관광이 개시되고 출발과 도착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6월 말로 끝나게 되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도 추진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 예산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늘어납니다. 우선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의 지원이 집중되는데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R&D에는 최대 40에서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10에서 20%까지 세액 공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유통기업에 대한 혜택도 커집니다. 유통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 폐지한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1%대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줄 방침입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선 청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 일자리 15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대 경제 성장률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출에 비해 부진한 내수 분야의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을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1년 만에 4% 이상 성장률 달성 목표도 보다 뚜렷하게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호황을 보이는 수출, 투자와 달리 고용과 내수 회복이 더딘 만큼 문 대통령은 신속한 2차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그동안 과감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습니다. 30조 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확장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했고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시장 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의 정책에 중점을 둘 때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정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에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 카드 캐시백 부분입니다. 더 쓴 만큼 돌려준다라는 건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기준은 2분기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상생소비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0만 원이면 그런데 이제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3% 이상 늘어난 사용액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고 월별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인카드는 안 되고요. 또 모든 카드 사용액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카드 사용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 캐시백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소비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린 업종은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선 제외 대상으로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또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가전 구입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캐시백 받으려면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골목 상권에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급 대상에서 어디를 제외할지를 놓고 벌써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례로 명품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럼 명품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애매하거든요. 정부는 백화점에 들어간 브랜드 전부와 서울 강남 일대 가두점 형태의 샵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또 대형마트를 제외했는데 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사는 거 제외하고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5성급 호텔에서 카드 사용한 건 포함시키냐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 사용처 가운데서 어디를 제외할지를 놓고 좀 더 논의한 뒤 10월 중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런 선별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혜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드 여러 장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 설계를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걸 누군가 통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걸 카드사에 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가 주 카드 회사 한 곳을 지정하면 그 카드 회사로 다른 카드 사용 실적이 모이고 주 카드 회사가 그 정보를 모아서 개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주 카드 회사에 캐시백을 몰아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을 떠맡게 되면서 예상하지 않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물론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이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비용이 더 클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정부는 카드사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무작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행정적인 요소는 알아서 하라는 건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상대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관건일 겁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 원입니다. 카드 사용액의 10% 돌려주는 제도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증진 효과는 10조 원쯤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용처 제한을 두는 데다가 캐시백 규모도 적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대한 만큼 소비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조차도 효과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해보고 연장 여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월 동안 배정된 1조 원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연장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 소비 진작하기로 한 거라면 제한을 최소화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카드사에게 재반 비용이 들어가면 그만큼이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을 짚어보자면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청년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고요?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자료에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게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3페이지가 청년 대책입니다. 코로나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이 한 페이지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정부가 청년 대책에 얼마나 무게중심을 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청년 대책을 앞세운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 대책이 대거 나온 건 아무래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이후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부지런히 청년 주택과 고용 현장을 다녔거든요. 그 결과물을 이번에 대책에 넣어놓은 겁니다. 좀 보면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저축하면 거기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이 코인 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얘기했던 잘못된 길이죠.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희망사다리라고 하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이라서 이게 정말 사다리가 될 거냐 이런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중심의 이 방식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 대책이라는 게 이 집값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신규 택지 11만 원 공급 일정이 LH 사태로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나올지 주목됐는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또 누구나 집, 또 40년 초장기 모기지 등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 공급도 뭐 주택이 좀 지어져야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현석 세종주재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대거 재정을 투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확장 재정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계속되어 왔고요. 과거 정부보다 한 두세 배 더 이상의 지금 이 증가율이 보이는데 사실은 성장률은 오히려 계속 둔화됐던 사실은 확장 재정의 어떤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재정 가지고 지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의 어떤 차이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문정부 시작에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마이너스 4%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을 제기하시는 발언이었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는 이제 돈을 더 풀다 보니까 앞뒤가 맞느냐,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뭐 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이랑 정부랑 일종의 디카플링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계속 좀 걸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엇박자로 이렇게 봅니다. 정작
한국은행은 아마 진작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경우가 지금 이 개인 부채가 지금 현재 GDP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 부채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지금 하나고요. 상승률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 통해 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그 당시에 손을 쓰지를 않고 지금 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사실은 저한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미국 경우는 금리 인상이 지금 뭐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 정도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은행이 갑자기 지금 뭐 금리 인상 금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면피성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투자를 늘리면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을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기에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세액 공개해주고 하면 고맙기는 하겠죠. 예. 뭐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 경우는 투자가 좀 활발한데요. 사실은 지금 이 나라 전체로 볼 때, 기업 전반으로 볼 때는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지금 쪼고 있거든요. 규제를 너무 강화한다든지 그게 뭐 공정경제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냥 우대하는 저게 뭐 노동 3법은 노조 특권 3법이라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기업의 투자 의욕을 좀 꺾고 있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재정의 어떤 투입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이 규제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